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재 361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361페이지에 보면 그 난방용 부속구무 할 차례 맞나요? 예. 수업 전에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둘째 딸이 초등학교 교사 발령을 받았어요. 의정부 경희초등학교라고 오늘 그걸 발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카톡으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수업 전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올해 꼭 학교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용 부속품에 맨 처음에 보면 방열기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방열기는 영어로 라디에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먼저 시간에 우리가 난방 방식을 다 그림으로 봤으니까 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복기관이 있고 이거는 증기주관이 있고 방열기,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있다. 이 방열기 요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섹션수 또는 절수 또는 쪽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들을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니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니플. 그런데 이 증기주관에서 이 방열기로 뜨거운 증기가 바로 들어오면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을 합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게 되면 이음새가 풀리면 누수나 누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엘보를 2개 이상 써서 연결한 수위불 이음이라는 걸 한다. 이게 수위불 이음이다. 신축곡관의 한 종류인 거죠. 근데 요 방열기 입구에 보면 방열기 밸브라는 게 있죠. 지금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요 방열기 밸브는 증기나 온수 난방에서 증기 난방이나 온수 난방에서 증기나 온수의 양을 조절한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실내가 춥다 그러면 요 방열기 밸브를 다 열어버리면 그러면 증기가 많이 들어오면 따뜻해서 올 거고요. 만약에 덥다 그러면 잠그면 조금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소리는 증기 난방에선 증기 양을 조절하고 온수 난방에선 온수의 양을 조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속에 증기가 돌아다니면서 열에너지 방출하면 증기 난방이고 온수가 돌아다니면서 열에너지 방출하면 온수 난방인데 요 방열기 출구에 보면 방열기 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열기 트랩. 이 방열기 트랩의 역할이 뭐냐면 완전한 응축수를 보일러에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응축수라는 게 차가운 물이다. 우리가 찌개 같은 거 끓인 다음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한참 후에 보면 거기 물방울이 생기잖아요. 증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열에너지를 방출해서 난방하고 식으면 차가운 물로 바뀌는데 그게 응축수라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 방열기 트랩은 증기 난방에만 있기 때문에 증기 트랩 또는 스팀 트랩, 열동 트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증기난방에선 이 방열기 트랩이 완전한 응축수를 보일러에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온수난방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온수난방에는 리턴 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열기 트랩의 역할을 하는 게 온수난방에서는 리턴 콕이라는 게 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방열기 트랩에 종류가 있는데, 버켓 트랩이라는 게 있고요. 플로트 트랩이라는 게 있고, 바이메탈 트랩, 벨로우즈 트랩,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교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361페이지에 방열기 밸브 보면요, 설치 목적이 방열기 입구를 개폐, 열거나 닫는다는 거죠. 개폐하여 방열량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다. 종류에는 뭐 난방 방식의 종류에서 증기용에도 쓰이고 온수난방에도 쓰인다는 거죠. 형태는 방열 밸브가 앵글형도 있고 스트레이트형도 있고 코너형도 있다. 그런가 보다. 중요치 않아요. 이제 그 아래 가로 2번에 공기 빼기 밸브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공기 빼기 밸브라는 거예요.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배관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이 속에 유체가, 물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물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물 속에 공기도 같이 이동을 한다. 근데 이렇게 배관이 올라가는 굴곡부가 있으면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모인다. 그럼 이게 배관이 구멍이 좁아지니까 물이 잘 못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공기 빼기 밸브를 둬서 공기를 싹 빼버리면 물이 잘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 고혈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혈관 안에 어떻게 해요? 콜레스테롤 이런 게 끼면 구멍이 좁아지면 물의 속도가 빨라지시 혈액도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게 고혈압인 거잖아요.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공기 빼기 밸브라는 걸 둔다. 근데 이게 이 굴곡 배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방열기에도 이 안에, 이 방열기 안에 증기가 꽉 차든지 온수가 꽉 차야 많은 열을 방출해서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 방열기 중간중간에 만약에 공기가 이렇게 차 있다. 그러면 공기가 들어간 만큼 증기가 못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방열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방열기를 반을 나눠가지고 위에 상부, 아래 하부라고 합니다. 보통 밑에서 3분의 2 지역인데 그냥 상부 태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다가 공기 빼기 밸브를 두면 열로 공기를 쫙 빼버리면 안에 증기가 가득 차겠죠. 이걸 밀어내기 전법이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군대에서 밀어내기 전법을 알 텐데 여러분들 가끔 경찰이 범인 수색할 때 보면 어떻게 TV 뉴스에 보면 여럿이 한 1m 간격으로 서가지고 쭉 조사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공기 빼기 밸브를 딱 열면 이 공기만 빠진 게 아니라 증기도 빠져나오면서 공기도 같이 빠져나오는 거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기가 다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가버리면 이제 증기만 꽉 차겠죠. 공기 빼기 밸브가 이런 역할을 한다.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361페이지에 공기 빼기 밸브 1번에 방열기와 배관의 굴곡부 등에 설치하여 공기를 제거한다. 하부에 부착하는 것이 좋으나 응축수가 밸브에 유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열기 높이의 3분의 2점에 공기 빼기 밸브를 부착하여 순환이 잘 되게 한다. 그 앞에 지문에요. 하부에 부착하는 것이 좋으나 이건 지워버리세요. 하부에 부착하는 것이 좋으나 이건 지워버려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놓은 거야. 자,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자, 이 속에 증기가 돌아다니면서 열 에너지가 식으면 응축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공기 빼기 밸브를 하부에다 둬버린다면 응축수가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응축수를 이 방열기 트랩에서 요 파란 게 복기관인데 요 방열기 트랩에서 얘 역할이 완전한 응축수를 보일러에 되돌려준다. 이 복기관을 통해서 보일러에다가 되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하부에다 두면 응축수가 다 빠져버리면 꽝 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상부 태핑에 둔다. 전공서적이 그렇게 나 상부 태핑. 3분의 2라는 규정도 있는데 3분의 2 이상에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부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요. 증기 트랩 얘기가 나옵니다. 증기 트랩. 내가 이미 여기다가 이거 하면서 같이 설명하는 거 같이 기억해야 좋기 때문에 이 방열기 트랩이 증기 트랩, 증기 난방에만 있으니까 증기 트랩이라고 한다. 열동 트랩이라고 하고요. 이제 보면 증기 트랩에서 영어로 스팀 트랩 이렇게 돼 있죠. 설치 목적은 방열기의 환수구 또는 증기 배관의 최말단부에 설치하여 증기관 내에 생긴 응축수만을 보일러에 환수시키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 방열기에 생긴 응축수를 갖다 얻다가 보일러에다가 되돌려준다. 환수한다는 게 되돌려준다는 거야. 좀 환수관은 우리 먼저 시간에 증기주관이 있고 응축수가 되돌려주는 관이 복기관, 환수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 환생이라는 거, 불기에 보면 환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 소로 태어나 그것처럼 차가운 응축수를 보일러로 되돌려줘서 보일러에서 다시 증기를 만들어 또 보내줘야 되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환수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제 그 아래 종류에 보면 방열기 트랩, 라디에이터 트랩, 열동 트랩 이렇게 부르죠. 증기가 금속 벨로우즈에 닿으면 액체가 팽창하여 밸브를 닫고 공기나 응축수가 닫으면 액체가 수축하여 밸브가 열리는 구조로 주로 소형 가열기, 저압용 방열기에 주로 사용된다. 그 아래 이제 플로우 트랩이요. 저압 증기용 트랩으로 다량의 응축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다. 다량이 많을 따자니까 많은 양의 응축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플로트 트랩을 쓴다는 거죠. 저압 증기 난방용으로. 그 다음에 버켓 트랩이요. 고압 증기의 간말 담부나 증기 탕비 등에 이용된다는데 여기 고압이라는 거예요. 고압 증기요. 요 버켓 트랩은 고압에 쓴다는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버켓 트랩은. 그 다음에 리을의 증기 트랩인데 그 맨 위에 보면 타이틀이 증기 트랩인데 또 여기 증기 트랩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방열기 출구에 설치하는 게 방열기 트랩인데 증기 난방에만 있기 때문에 증기 트랩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거의 종류들이 버켓 트랩, 플로 트랩, 바이메터 트랩, 벨로우즈 트랩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종류들입니다. 이제 그 아래 뭐 실트론 트랩 이런 것도 있죠. 이제 그 아래 그림을 보면 그림 밑에 보면 방열기 트랩의 분류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에너지 평가사라는 시험에도 나왔고 우리 시험에도 한번 언급이 됐어요. 이게 보면 기계식 스팀 트랩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계식으로 어떻게 스팀이 증기잖아요. 그죠? 증기를 갖다가 되돌려 주는데 오른쪽에 종류에 보면 플로트 트랩, 하향식 버켓, 상향식 버켓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기계식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좌측에 보면 온도 조절식 스팀 트랩, 벨로즈식 트랩, 서머왁스식 트랩, 바이메탈식 트랩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열역학식 스팀 트랩은 디스크 트랩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지금 이거 에울려 그러면 머리 터진다. 그런 게 있구나. 다만 방열기 트랩의 얘가 목적이 무슨 목적 때문에 완전한 응축수를 보일러에 되돌려 주려고 한다는 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여유돼서 이제 나중에 반복되면서 종류는 자연적으로 암기가 될 거고 옆 페이지 가보면 감압 밸브라는 게 나옵니다.
자, 앞에서 내가 언급을 하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압력이 높으면 고압, 낮으면 저압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고압을 갖다가 저압으로 바꿔주려면 압력이 높으니까 압력을 낮춰주려면 압력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수 시간에 가감승제, 가는 더하기고 감은 빼기고 승은 곱하기고 제는 나누기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인데 고압을 저압으로 바꿔주는 밸브가 바로 감압 밸브라는 거야. 거꾸로 저압을 갖다가 고압으로 바꿔주는 밸브는 압력을 더해줘야 고압이 되죠. 가압 밸브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 가압 밸브를 갖다가 가가 더하기니까요. 이렇게도 표현한다. 배압 밸브. 우리 산수 시간에 약수, 배수 이런 거 배우잖아요. 몇 배, 몇 배. 배압, 배수 이런 표현도 쓴다. 이제 의미 이해했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감압 밸브요. 고압 증기를 저압 증기로 감압시키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증기 유량과 저압 측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지문이 중요한 거야. 고압을 저압으로 바꾸는 게 감압 밸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보면 이중 서비스 밸브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할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좀 보세요. 그 책 봐야 도움이 안 돼요. 요 방열기 밸브하고 방열기 트랩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요. 온수난방 같은 경우에 이 속에 온수가 돌아다니면 온수난방이잖아요. 그러면 온수난방 같은 경우 한대 지방에 쓰면 한대 지방이 추운 지방이잖아요. 응축수라는 게 이걸 좀 확대시켜 보면 응축수가 차가운 물이잖아요. 그럼 이게 한대 지방이 얼어버리면 응축수가 얼어버리면 보일러에 되돌려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이중 서비스 밸브라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방열기 밸브고 이게 방열기 트랩입니다. 여기에 방열기 밸브고 요게 방열기 트랩인데 다시 말해 방열기 밸브하고 방열기 트랩이 떨어져 있는데 이 떨어진 걸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조합시켜 버렸어. 쉽게 해서 하나로 뭉쳐 버렸다 이런 얘기야. 이런 밸브를 갖다가 우리가 이중 서비스 밸브라고 한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면 응축수의 동결, 어는 걸 동결이죠. 응축수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왜? 요 증기가 뜨겁잖아요. 온수가 뜨겁잖아요. 그럼 온수 옆에 있으면 방열기 응축수가 얼지는 않겠죠. 그럼 되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응축수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뭐다? 이중 서비스 밸브다 이런 얘기인 거야. 교재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열기 밸브와 열동 트랩을 열동 트랩 여기서 봤죠? 방열기 트랩 우리가 열동 트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방열기 밸브와 열동 트랩을 조합한 형태로 다시 말해 요거하고 요 방열기 밸브하고 방열 트랩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조합 합쳤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한능지 배관에서 응축수의 동결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키워드가 뭐예요? 응축수 동결 방지예요. 이중 서비스 밸브 그러면 응축수 동결 방지 딱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아래에 이제 증기 헤더라는 게 있죠. 여기다가 한번 보면요. 증기 난방 시스템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인데 증기 난방이면 증기 보일러 이럴 겁니다. 증기 보일러에서 증기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시간에 다 그려왔던 거니까 이게 증기 헤더라는 거죠. 이 증기에 대해서 필요한 장소에다가
증기를 보내준다 이런 얘기죠. 이게 증기 수직 주간, 이거는 증기 수평 주간 합쳐서 증기 주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방열기가 있는 곳에 보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방열기가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그죠? 방열기 속을 돌아다니면서 열에너지 방출하고 남는 차가운 응축수를 갖다가 보일러에 되돌려줘야 되죠. 이 되돌려주는 관을 우리가 복기관, 환수관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설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공통사항이 차가운 건 뜨거운 것보다 한 치수 작은 관을 쓴다. 뜨거운 건 차가운 것보다 한 치수 큰 관 쓴다. 이런 얘기했죠. 뜨거우면 늘어나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요 증기헤더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그리면서 기억도 되살린 거야. 이 증기헤더가 없으면 이 방열기에서 보일러에서 만든 증기가 어디는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조금 들어가고 이런다 이런 얘기죠. 이 증기헤더는 각 방열기로 증기의 양을 균일하게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 증기헤더가 증기의 양을 균일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또 이렇게도 접근을 좀 해보자고요. 우리 예를 들어 집에 가보면 이 방열기 이 조절하는 증기헤더가 있어요. 집에서 증기난방 쓰면 증기헤더가 있고 만약에 온수난방 그러면 온수헤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딸내미가 연수 갔다 그럼 거기 난방 안 하면 밸브를 잠궈버리는 딸방으로 난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해하실 수 있죠. 그 양을 조절하는 거다.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증기 가로 6분의 증기헤더요. 증기를 배관의 각 계통별로 고르게 급송하기 위해 설치한다. 이해될 거고요. 고르게 분배한다는 얘기죠. 인젝터라는 게 나옵니다. 증기 보일러의 급수장치. 보일러에 물을 공급해주는 급수장치를 인젝터라고 한다는 거야. 뭐 그림들은 참고로 보시고 그 아래 보일러의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증기난방 시스템인데 이 증기 보일러, 온수 보일러 이런 보일러들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보일러 종류가 있는데 주철제 보일러. 그러면 보일러는 보일러인데 주철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 배관 재료에서 주철이라는 걸 배웠었죠. 시골에 가보면 시커먼 가마솥이 주철로 되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했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창 밑에 방열기가 그게 주철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기억을 더듬으면 주철은 내식성이 크다 이런 거 배웠었어요. 눈빛이 전설이 된 눈빛이 있네요. 이 내식성이 크다, 잘 썩지 않는다는 거야. 또 압축력에 강합니다. 대신에는 충격에는 약해요. 그래서 충격을 하면 잘 깨집니다. 또 인장 강도에는 약해요. 뭐 그게 중요치 않아서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내식성이 크니까 잘 썩지 않으니까 급수관, 배수관 합쳐서 급배수관이라고 합니다. 급배수관. 그 다음에 위생설비. 위생설비가 곧 급수, 배수, 급탕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땅속에, 우리 땅속에 수도봉간 묻잖아요. 가스 배관도 묻습니다. 땅속에 묻는 배관을 지중매설 배관이라고 그래요. 이런 곳에 주철을 써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건 주철로 보일러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얘도 내식성이 크다는 거예요. 잘 썩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교재로 가서 주철제 보일러 보면 기억 지문에 섹셔널 보일러라고도 하며 주철을 주조하여 부재 섹션을 니플 또는 볼트로 연결 조립하여 만든 보일러다. 여기 보시면 아까 내가 이 방열기 섹션 수
또는 섹션수, 절수, 쪽수라는 걸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고리를 니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보일러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철을 연결해서. 주철로 만드는 방열기면 주철제 방열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방열기니까. 근데 주철로 보일러도 만든다 이런 얘기야. 그 연결고리로 니플 이런 걸 쓴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게 하나가 우리가 섹션수, 절수, 쪽수라고 했으니까 보일러도 섹션수, 절수 똑같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압력이 증기 경우는 0.1 MPa 이하, 온수는 0.3 MPa 이하 사용 압력 이런 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에 보면 내식성이 우수하고 잘 썩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명은 길어지겠죠. 다음 페이지 계속됩니다. 절수, 영어로 섹션이라고 하는 거죠. 절수의 증감에 의해 보일러의 용량 조절이 용이하다. 여기 보시면 내가 이걸 써보려고 안 지었어요. 방열기도 더 갖다 붙이면 더 많은 열을 방출하잖아요. 보일러도 더 갖다 붙이면 보일러 능력이 커진다 이런 얘기죠. 빼버리면 보일러 능력이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야. 절수의 증감에 의해 보일러의 용량 조절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지문에 보면 취급이 간편하고 반입 및 반출이 용이하다. 왜? 뺐다 꼈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니플을 이용해서 뺐다 꼈다 할 수 있으니까 반입, 해체해서 반입하고 또 해체해서 나가고 반입 반출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D지문에 보면 고압, 대용량에는 부적당하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저압이나 소용량에 쓰인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지문에 열의 부동 팽창에 의해 균열이 발생이 쉽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주철제 보일러라는 게 있는데 건축 기사에서는 가끔 등장을 했어요. 이 주철제 보일러를 섹션 보일러라고 하는데 보통 저압, 소규모 건물에 쓰인다. 이런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아래 보면 노통 연관 보일러라는 게 나옵니다. 노통 연관 보일러. 이것도 우리 시험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노통 연관 보일러도 그 지문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강판제 보일러의 일종으로, 강판 그러면 철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강의 스틸을 얘기하는 거니까. 강판제 보일러 일종으로 횡형의 동체 내부에, 여기 좀 볼래요? 횡형이면 수평을 얘기하는 거죠. 횡력. 뭐가 되죠? 횡형의 동체 내부에 노통과 다수의, 마늘 따자죠. 물수자고 다수의 연관을 설치한 것이다. 연관이라는 건 납으로 만든 관. 그 연자가 납 연자야. 납으로 만든 관을 설치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면 강판제 보일러의 일종으로 횡형의 동체 내부에 노통과 다수의 연관을 설치한 것이다. 사용 압력을 보면 증기 압력은 0.7에서 1.0 MPa. 특징이 보유 수량이 많아. 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부하 변동 유리다. 요 A 지문을 잘 기억해야 된다. A 지문에 보유 수량이 많아서 부하 변동에 유리하다. 부하가 바뀌었다 그러면 빨리빨리 대체해낼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야. 부하라는 건 우리 좀 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앞에서 뭐 난방부하, 냉방부하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손실 열량 뭐 이래 가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잘 조절해 줄 수 있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 보면 예열 시간이 길으며, 왜?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은데 뜨겁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예열 시간이 길며 그런데 기르며, 컴퓨터 친 사람이 그렇게 잘못 쳐놨겠죠. 예열 시간이 길며 수명이 짧고, 왜 수명이 짧냐면 조금 전에 그 기억 지문에 노통연관 보일러 기억 지문에 강판제 보일러의 일종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배관 배울 때 강관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내식성이 작아서 수명이 짧다 이렇게 배웠었죠.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강판제 보일러 일종이니까 수명이 짧겠죠. 가격은 고가이고, 그 다음에 C지문에 중대규모 건축물의 난방용 증기 및 온수별로 제공되고 있다.
아파트, 학교, 사무소 이런 곳에. 중요한 초점은요. 특징의 A 지문을 잘 기억해 두세요. 보유 수용이 많아 부하 변동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 가보면 수관식 보일러를 보려고 합니다. 수관식 보일러. 이 수관식 보일러에다가 별표를 좀 치세요. 수관식 보일러에다가 별표를 좀 쳐라. 지문을 첫 번째 기억 지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부에 물 드럼과 상부의 기수 드럼 사이에 여러 개의 수관, 물관을 그 관 속에 물이 지나가는 관을 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관을 설치하여 복사열이 크게 전달되게 하는 방식이다. 사용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 이거를 체크하려고 합니다. 1메가파스칼 이상을. 좀 이따 한꺼번에 또 정리해 줄 거고. 특징에 보면 보유 수량이 적어. 조금 전에 노통연관 보일러는 보유 수량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유 수량이 적어 증기 발생 속도가 빠르며 예열 시간도 짧다. 요 A 지문을 잘 체크하시고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B 지문은 보기만 할까요? 연소 상태가 좋고 보일러의 열효율도 좋고. 그 다음에 C 문장이요. 뒷부분을 체크할까요? 처음 봅니다. 설치 면적이 넓고. 왜? 이 관 안에 물이 지나가는데 물이 지나가려면 많은 열 에너지를 만들려면 쉽게 얘기해서 그 면적이 넓어야 되겠죠. 열을 전해주는 면적이. 설치 면적이 넓고 다른 보일러에 비해서 고가이며 급수 처리가 까다롭다. 여기다 밑줄을 그려야 합니다. 급수 처리가 까다롭다는 거야. 물 처리가. 보통 물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많이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D 지문에 보면요. 고압, 고온형에 알맞으며 고압 증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건축물. 여기다 밑줄을 그려갑니다. 고압 증기를 대량으로 사용한 대규모 건축물. 이런 것에 쓴다는 거야. 일단 요까지만 하고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아까 우리가 고압, 저압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떤 표현했었냐 앞에서 이 설비 처음부터 끝에까지 대부분이 다 0.1 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낮으면 저압이고 요거보다 크면 고압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 예외. 지금 하는 요 수관식 보일러. 그 다음에 이 뒤에 가보면 가스. 요런 것들은 1메가파스칼 이상이 고압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 다 0.1메가파스칼 기준에서 이거보다 낮으면 저압, 이거보다 크면 고압. 대부분이 다 이렇다. 근데 이제 요 수관식 보일러하고 가스는 고압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다 이런 얘기야.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면 좀 수월해지고 조금 아까 이거 주철제 보일러는 저압 증기는 0.1 메가파스칼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온수는 0.3 메가파스칼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노통연관 보일러는 여름 교재 노통연관 보일러는 0.7에서 1.0 메가파스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수관식 보일러는 1 메가파스칼 이상인 거죠. 그러면 주철제 보일러하고 수관식 보일러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노통연관 보일러는요. 이제 교재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365페이지 중간 아래 그림 밑에 보면 관류식 보일러라는 게 나옵니다. 순환 펌프에 의해 여기 좀 볼래요? 우리 앞에서 펌프 배울 때 펌프라는 건 유체를 이동하거나 중력을 이기는 데 쓰는 게 펌프라고 했었어요. 유체가 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물을 갖다 순환시킨다. 이거지. 온순환방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을 순환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순환 펌프에 의해 관내를 흐르는 동안에 예열, 가열 증발, 과열의 순서로 관류하면서 과열 증기를 얻기 위한 것이며 보유 수량이 적기 때문에 가동 시간이 짧고 부하 변동에 대해 추정성이 좋으나 소음이 높다. 둘째 줄 중간 여기서부터 밑줄 그을 거야. 보유 수량이 적기 때문에 가동 시간이 짧다. 금방 뜨겁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부하 변동에 대해 추정성이 좋다.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이거죠. 대신에 소음은 크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야.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보일러의 능력과 효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일러의 능력이 좋다, 나쁘다. 그걸 나타내는 걸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맨 처음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보일러의 마력이라는 게 나와요. 자, 먼저 이렇게 접근해 보자고요. 이 마력이라는 것은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하는 거야. 옛날 영화에 보면 영마차, 서부 영화에 보면 말이 마차를 끌잖아요. 그 마차 다리 폭이 오늘날의 전철폭, 기차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력이라는 단위가 사용되는 거다. 그래서 보일러가 어떻게 말이 한 마리가 움직이는 정도 힘을 내더라. 그럼 1보일러 마력이라고 하는 거야. 뭐 10마리가 끄는 힘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10보일러 마력 이렇게 표현을 쓴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교재로 가서 보일러 마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억 지문이요. 체크할 겁니다. 이 지문 자체로도 나왔어요. 1시간에 100도씨의 물 15.65kg을 전부 증발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걸 갖다 우리가 1보일러 마력이라고 한다는 거야. 1시간에 100도씨 물 15.65kg을 전부 뭐로 만들어요? 증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1보일러 마력이라고 한다.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책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아래 네모 박스 안에 보면 보일러 마력이 그 보일러 마력 지문에 보면 물 15. 여러분 교재에 보면 네모 박스 안에 15.65kg. 그 위에 지문에 1시간에 100도씨 물 15.65kg을 전부 증기로 증발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1보일러 마력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 여러분 교재 킬로그램 per hour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소리는 1시간에 1시간입니다. 그죠? 우리 1시간에 100도씨 물 15.65kg을 전부 100도씨 증발 잠열 증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니까 1시간에 물 15.65kg 곱하기 이게 증발 잠열, 거기 보면 2257 나옵니다. 2257. 거기에 킬로줄, 4kg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킬로줄이 열량의 단위고 킬로그램당. 이 소리는 이 앞에 숫자 1이 있는 거야. 1kg을 갖다 가열하는데 그 증발 잠열의 값이 2257인데 책마다 조금 달라. 어떤 책은 2256으로 나온 책도 있고 어떤 책은 2258로 나온 책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게 바로 뭐냐 그러면 증발 잠열이라는 거예요. 증발 잠열. 숨어 있는 열. 우리 현열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출입하는 열이다. 상태 변화는 없다. 4도씨 물이 100도씨 물로 바뀌면 체적이 4.3% 증가한다. 이런 게 현열이죠. 잠열은 어떻게 해요?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뀌는 거. 이게 잠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 가로치기 엔탈피인데 이 엔탈피라는 건 현열과 현열 플러스 잠열 이거 더한 거다. 이 엔탈피를 우리가 보통 I나 또는 H로 표현하는데
요게 이제 온도입니다. 온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0도씨, 여기는 100도씨.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엔탈피 값이 커지죠. 현열과 점유의 합이니까. 근데 요게 0도씨면, 여기가 0도씨면 요 지점은 0도씨 얼음이고요. 요 똑같죠. 여기 점에서 읽어도 0도씨잖아요. 요 지점에서는 0도씨 물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린다면 맨 처음에 0도씨 얼음은 말 그대로 얼음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열이 올라가는 거죠. 엔탈피가. 그러면 열을 쉽게 얘기해서 나무 떼서 열을 가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녹을 거다 이런 얘기죠. 반 정도 되면 슬러시가 뭔지 알죠? 여기 와서는 완전히 물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요게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로 바뀌는, 여기는 여기서 온도를 재든 여기서 온도를 재든 여기서 재든 다 0도씨다 이거지. 그래서 숨어 있는 열, 그게 바로 증발 잡열이라는 거죠. 여기는 이게 100도씨니까 여기는 100도씨 물이고 요 지점은 100도씨 증기입니다. 증기.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렇게. 요 처음에는 다 100도씨 물이었는데 열 에너지를 계속하면 어떻게 증기로 점차 변해간다 이거지. 100도씨 증기. 여기서부터 이제 증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잡열이에요. 하여튼 가로로 되어 있는 건 다 잡열이다. 온도 변화가 없어요. 상태만 바뀌는 거지. 얼음에서 슬러시로 해서 물로 바뀌잖아. 상태만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경사져 있는 것들은 현열이에요. 현열. 이것들은 현열인 게 이거 여기 0도 밑으로는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3도. 이게 온도 변화를 나타내요. 여기서 이제 0도씨면 여기서 1도, 2도, 3도, 이렇게 그래서 85도에서 90도 정도. 요 물의 온도를 이용하면 이게 현열, 온수난방에서 이걸 쓰는 거죠. 증기난방은 요 102도씨. 102도씨 이상이면 증기난방을 사용하는 거고, 이런 거다. 어쨌든, 감은 대충 잡았을 거고, 이제 그 네모 박스 안을 다시 보면, 지금 머리가 어지러울지도 몰라요. 좀 쉽게 어떻게 안 되나? 시험이 안 나오면 되죠. 그잖아. 시험이 안 나오면 돼. 근데 이제 확률을 높이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내가 최소 65점 막 해준다 그랬어. 수업 지각결석 안 하고 내가 시킨 데 쫓아오면. 보통 80점을 목표로 가르친다고 얘기했고, 거기 물 15.65kg for hour 곱하기 2257kJ per kg. 이게 증발 잡열이라고 했고요. 이거 곱하면 35,322kJ per hour 나온다는 거죠. 근데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이 60초니까 초로 바꾸면 3,600초예요. 그럼 3,600으로 나누면 9,800W 나오고 그걸 킬로워트로 바꾸려면 9.8kW가 된다는 거죠. 우리 1000m를 1km라고 하듯이 킬로워트가 들어가면 곱하기 1000이니까 나누기 1000 해줘야 되죠. 그럼 9.8kW 나온다는 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마력이 9.8kW라는 거예요. 결론이. 다음 니은 지문에 방열 면적 얘기가 나옵니다. 13제곱미터. 예를 들어서 방열기가 만약에 있다. 요거 1m, 요거 1m. 이걸 1제곱미터라고 하잖아요. 열을 방출하는 면적 이런 거죠. 방열 면적. 13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여기 좀 볼래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1보일러 마력을 얘기하는 거야. 1보일러 마력이면 약 13제곱미터. 가로 1m, 세로 1m, 1제곱미터잖아. 이런 거 13개를 갖다가 난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야. 방열 면적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지문에 전열 면적. 전열 면적은
열을 전하여 주는 면적 이런 뜻인데 발생하는 열을 그 반대쪽으로 전하는 면적을 말한다. 그래서 1마력이 0.929 제곱미터다. 1마력이 0.929 제곱미터. 방열 면적으로 따진다면 열을 전하여 주는 면적으로 따지면 0.929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상당 방열 면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약자로 EDR로 가로 열고 써놨죠. 보일러의 출력을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으로 나누어 방열 면적으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상당 방열 면적을 약자로 EDR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방열기 절수, 온수 난방일 때, 증기 난방일 때 저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죠. 먼저 시간에 언급했었어요. 온수 난방은 상당 방열 면적을 0.523 kW분의 HL로 계산하고 증기 난방은 0.756 kW분의 HL로 계산을 하는데 요 0.523, 0.76은 요 0.523kW는 온수의 표준 방열량이고 0.756kW는 증기의 표준 방열량이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바로 쓰자고 여기다가 요 HL은요. 요 HL이 난방 부하 또는 손실 부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절수 구하는 건 아까 절수를 섹션수 쪽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0.523 이 0.523이 온수의 표준 방열량이다. 곱하기 A분의 HL로 계산을 하고 증기 난방에서는 0.756 A분의 HL로 계산을 해요. 내가 이걸 같이 보여주는 이유는 딱 하나다. 이 식이 A만 더 붙어 있다는 거야. 요 A가 바로 뭐냐면 방열기 한 절당. 방열기 아까 섹션 수를 절수, 쪽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방열기 한 절당 방열 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방열기 한 절이 그림 안 그려도 되죠. 한 절이 열을 방출하는 면적.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방열기 한 절당 방열 면적이 0.18이다. 0.23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주어지면 곱해서 요 난방과 손실바를 나눠주면 절수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같이 기억하는 게 좋다. 일단 상당 방열 면적이라는 그 지문을 다시 한번 볼 거야. 보일러의 출력을 방열기 표준 방열량으로 나누어 방열 면적으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고 했고, 이제 그 아래 동그라미 3번에 발생 열량, 뭐 킬로줄 per hour 또는 킬로워트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 보일러를 출입하는 물 또는 수증기가 연료, 가스, 기름, 전기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발생시키는 열량, 그게 발생 열량인 거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일러의 출력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정리할 거야. 자, 난방 부하 플러스
급탕부하 플러스 손실부하. 이 손실부하라는 게 배관 손실이에요. 배관 속을 지나가면서 에너지 손실이 생겨야. 플러스 예열 부하. 여기 좀 먼저 볼래요? 예열 부하는요,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여름철에 아니 겨울철에 실내 온도를 20도씨로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퇴근했다가 아침에 오면 처음부터 20도씨가 아니잖아요. 그죠? 밤새 추워갖고 온도가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그럼 20도씨로 하고 싶다 그러면 20도씨까지 규정 온도까지 올리는데 들어가는 부하. 예를 들어 영하 3도야. 아침에 사무실 출근했던지. 그럼 20도로 쓰려면 영하 3도에서 20도까지 열을 올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들어가는 부하가 예열 부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네 가지를 다 더한 거를 우리가 정격, 출력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이 정격, 출력을 다른 말로 이 네 가지를 다 더했다 그래서 최대 출력 이런 표현도 써요. 그 다음에 요 중에 요 세 가지만 더한 거, 다시 말해 예열부하를 빼버린 걸 갖다 우리가 상용 출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딱 한 번 계산식이 언급됐고 건축기사는 몇 번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 시험도 그렇고 건축기사도 말장난으로 나온다. 자, 이렇게요. 정격 출력을 바르게 나타낸 거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 더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상용 출력에서 예열부하를 더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맞습니까? 또 상용 출력을 표현할 때 요 세 가지를 더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정격 출력에서 예열부하를 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요 난방부하고 급탕부하 요 두 개만 더한 걸 정미 출력이라고도 합니다. 정미 출력. 이제 여러분 책에 나온 거는 다 설명했어. 이제 계산 문제를 한다면 요 난방부하는 예를 들어 방열 면적 곱하기 표준 방열량으로 찾아냅니다. 난방부하를 어떻게 찾냐면 방열 면적 곱하기 표준 방열량을 찾는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든다고 했어요. 시험 문제 건축기사에 나온 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온수 난방에서 방열 면적이 400제곱미터이고 온수 난방에서 방열 면적이 400제곱미터였으면 표준 방열량이 온수 난방은 얼마예요? 0.523kW죠. 맞아요? 곱하기 0.523kW 해주면 난방부하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급탕부하는 매시간 최대 급탕량 곱하기 옛날 단위로 하면 60kcal per liter. 이에 더하기하면 아워당 1시간 동안에 1리터의 물을 차가운 물, 저온에서 고온으로 만드는데 60kcal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도 물의 온도가 상수도 물이 10도씨입니다. 근데 급탕설비에서는 급탕설비라는 게 겨울철에 차가운 물로 머리 감거나 샤워하기 힘드니까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목욕탕, 주방 이런 데 보내주는 설비가 급탕설비인데 그 급탕설비의 물의 온도가 보통 60에서 70도씨의 물을 써요. 그러면 10도씨를 60이나 70으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저온의 물을 갖다가 고온의 물로 만들어야 된다 이지. 그게 1리터당 1시간 동안에 약 60kcal 열이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이걸 갖다가 이건 옛날 공학용 단위니까 이걸 갖다가 SI 단위로 바꾸면 우리 1 킬로워트가 860 킬로칼로리 포 제곱미터 아워예요. 그러면 이걸 킬로워트로 바꾸려면 이게 킬로워트 단위니까 여기다가 얼마로 나누면 돼요? 860으로 나눠주면 킬로워트가 되겠죠. 한번 나눠보래요. 60을 860으로 나눠보세요. 얼마 나오나요? (0.069767) 쫙 나갑니다. 여기 좀 볼래요? 우리 건축에서는 소수점 세 단위에서 하나, 둘, 세 단위에서 5보다 크면 반올림 시킨다 그랬죠. 그럼 이게 약 0. 여기 올라오니까 0.7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매 시간 최대 급탕량이 700 리터 per hour 이거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700 곱하기 이게 저온에서 고온으로 올리는 물의 온도가 0.07 킬로워트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700 곱하기 0.07 하면 급탕부하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 건축기사는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난방부하와 급탕부의 합이 얼마냐. 이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용 출력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와. 상용 출력은 이 배관 손실이 난방부하와 급탕부하의 25%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그럼 이거 둘 다 계산한 거 곱하기 0.25 해주면 상용 출력도 다 더해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걸 원하는 건 아니고 원래들은 이렇게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내가 지금 여러분 딱 원하는 건 딱 이거야. 정규 출력이 요 네 가지 더해서 표현될 수 있다. 그죠? 상용 출력은 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것만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리고 지금 366페이지 중간에 보일러 출력 얘기를 한 거고 그 아래 가로 3번에 보면 보일러의 설치 위치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동그라미 1번 지문 난방부하 중심에 위치하는 게 좋다. 여기 주목해 보세요. 설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공통사항이 부하의 중심에 가까워야 된다. 좀 옛날 얘기를 표현하면 그러잖아요. 말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난방부하의 중심에 가까워라 이 소리는 전기서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전기를 예를 들면요. 전기설비서도 똑같다. 예를 들어서 난방부하의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전기를 표현하면 전선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야. 전선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전기 저항이 커진다는 거야.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는 전기가 잘 못 흐르게 한다는 거야. 그럼 저항이 커지면 전력 손실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부하의 중심에 가까워야 된다. 설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공통사항이다. 이걸 이용해서 많이 답이 된다. 일단 부하의 중심에 있다는 거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굴뚝에 치는 보일러에 가깝게 설치하고 당연하겠죠.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하나는 보일러의 반출입이 용이해야 된다. 여기다 표현해 본다면요. 보일러실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일러실이고 이 안에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이게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실에는 출입문을 2개를 둬야 됩니다. 2개를 두되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출입하는 거고 하나는 보일러가 세월이 가면 이 보일러가 노후되죠. 수명이 다 되면 이 벽을 깨고 나갈 수 없잖아요. 출입문을 보일러가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둬야 되지. 반출하죠. 또 새 보일러를 반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문을 만들어 볼게요. 보일러실은 2개의 출입문을 두되 그 중에 하나는 보일러의 반입과 반출이 용이한 크기로 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마저 좀 얘기한 김에
이 보일러 제일 높은 데서 이 천장면까지 이 높이가 1.2m 이상으로 해라 이런 규정이 있고요. 요 보일러면에서 요 벽까지 요까지는 0.45m 이상 떨어져라 이런 규정도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야 이런 내용들이. 일단 거기에 동그라미 4번에 최강 통풍 이용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일러실의 구조요. 내화 구조해야 된다. 내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 건축물은 다 내화 구조이면서 불연제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건축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내화 구조, 불에 견디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천장 높이는 보일러 최상부에서 1.2m 이상, 보일러 외벽에서 벽까지는 0.45m 이상, 2개 이상의 출입문이 있어야 된다.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는 보일러의 반입과 반출이 용이한 크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정원식 감지기를 부착한다. 여기 좀 볼래요? 이 뒤에 가보면 화재 감지기라는 걸 배워. 전기 파트에 가서. 화재가 나면 그걸 감지해서 비상벨을 올려준다든가 뭐 스프링클러를 작동해서 화재를 꺼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보 설비 중에 하나가 감지기라는 거야. 그 정원식 감지기라는 게 있는데 정원식 감지기는 항상 화기를 사용하는 것에 써요. 그러니까 지금 보일러실이 화기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식 스포트용 감지기를 쓴다 이런 뜻인 거야. 그 다음에 6번에 제1종 환기 설비를 갖춰야 된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크게 제1종 환기 설비 2종, 3종, 4종, 4종은 자연환기예요. 1종 환기 여기 보세요. 이렇게만 결론 내릴 거야.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고 송풍기라는 게 있습니다. 송풍기. 송풍기는 보낼 송자 바람풍자야. 신선한 바람을 강제로 넣어줘요. 그 다음에 배풍기가 있어요. 배풍기는 물리칠 배자. 바람을 오염된 공기를 강제로 배출시킨 거야. 그럼 오염된 거 강제로 빼고 신선한 공기 강제로 넣으니까 끝내주겠죠. 그래서 보통 병원 같은 곳에서 이 일종 환기를 많이 씁니다. 환기가 잘 되니까. 여기 보일러실이니까 환기가 좀 잘 돼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제1종 환기 이렇게 써놓은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옆에 지 보면 난방 방식 우리가 먼저 시간에 이미 다 배운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